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제 그걸 보셨지만은 원래는 이제 민간 출신입니다. 민간과 정부의 그 갭, 그거를 이제 10년 동안 민간에서 있다가 13년 동안 정부에 있는 경험하면서 생긴 그 차이를 아마 드릴 수 있는 게, 아마 제가 오늘 발표할 수 있는 약간의 다른 분들보다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차이, 민간과 정부의 차이, 네덜란드하고 한국의 차이를 좀 설명을 드리는 것이 아마 좀 어떨 때는 좀 충격적이실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네덜란드를 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네덜란드는 저 서유럽에 있는 작은 나라입니다. 경상도만한 면적이죠. 이제 경상남북도만한 면적이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인구는 1,700만 명이니까 한국의 한 3분의 1 정도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국민 소득은 이제 한국은 3만 불이 넘었는데 네덜란드는 이제 5만 불이 넘었기 때문에 조금 뭐 서구 유럽 국가들은 대부분 그 정도의 그건 되고요. 뭐 특이할 점은 뭐 일단은 뭐 평균 기온이 조금 한국보다는 낮은데 일조량이 특히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나라에서 농업하기가 뭐 좋은 나라가 아니에요. 항상 서늘하고 이제 뭐 그런 나라인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유리온실을 도입을 해가지고 일조량 부족한 부분을 이제 극복을 했고요. 강수량도 우리나라보다 적습니다만 이거는 농업하기 좋은 나라예요. 왜냐하면 365일 계속 균등하게 내리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하절기에 다 밀집되어 있지는 않아서 전체적으로 일조량은 좀 부족하지만 뭐 농사짓기는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나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그거 가지고 한 20분은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관심이 있으실 분들 있는데, 아마 한국 이제 전라북도가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는 뭐 농업하시는 분들은 자부심이겠지만 또 너무 농업 쪽으로 가는 것도 좀 그렇지 않냐 그러지만,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농업이 이제 블루오션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이제 웬만한 건 다 가졌거든요. 근데 이제 농업까지 안 살리면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먹거리의 GDP도 우리나라가 여기 보시면 농업 총 부가가치가 2%밖에 안 되는데, 세계 어느 나라를 봐도 이렇게 낮은 나라는 없습니다. 한 5%까지는 올라가야 돼요. 먹거리를 하는 거를. 근데 전라북도가 우리나라 뭐 음식이나 식문화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앞선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동안 GDP로 봤을 때 이렇게 2%밖에 안 된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비즈니스 하시려면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진짜 확실하게 농식품이 가장 유망합니다. 왜냐?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지금 내용을 보면은 농지 면적이 한국은 지금 160만 헥타고 네덜란드도 180만 헥타 비슷해요. 왜 비슷하냐 봤더니만 네덜란드는 아무래도 산이 하나도 없으니까 전체적인 영토의 43% 정도를 이제 농지로 하는데, 한국은 이제 산이 70% 이상 되니까 농지 면적은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한국이 왜 뭐 할아버지든 뭐 누구든 왜 한국이 농업은 유독 안 될까요? 제가 유독 안 되는 이유로 봤을 때는 농가당 경지 면적이 우리나라가 제일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네덜란드는 한 34헥타거든요. 그래서 이 1.6헥타인데, 혹시 뭐 스마트팜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스마트팜을 하자, 뭐 농업을 하자 그러는데,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사람도 30평대에 살아야 되고 40평대에 살아야 되듯이 식물이나 작물도 면적이 넓어야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 1.6헥타에서 아무리 위로 버티컬로 위로 올려봐야 소득이 안 나요. 근데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34헥타거든요. 34헥타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규모가 충분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농가나 농업 종사자 소득이 도시와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층들이 서울 도시에 가가지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기업에 있는 것보다는 부모님이 하던 농업을 물려받고 해봐. 넓은 데서 아이들을 뛰어놀게 했을 때 그래도 도시와 소득이 비슷하기 때문에 지방으로 도시로 갈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근데 소득이 높으려면
아무리 스마트팜이고 뭐고 다 도입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땅이 넓어야 됩니다. 땅이. 그래서 저는 그 규모의 경제도 있고 또 그 기본적으로 땅이 넓어야 된다는 부분에 우리나라가 농업이 취약한 핵심 이유다. 이게 넘버원입니다. 그렇게 땅이 넓었을 때 네덜란드를 봤을 때 그 지금 35%가 가업을 계승합니다. 네덜란드는 호주나 미국하고 달라요. 한국하고 똑같아요. 가족농입니다. 부모로부터 계속 내려오던 가족농이. 그리고 자식이 다 이어받습니다. 평균 연령이 54세예요. 왜 그러냐면 자식이 너 내 거 이어받을래? 하면은 딱 계산해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아, 도시하고 비슷한데 나는 넓은 땅에서 뛰어놀 수 있어. 애들이 뛰어날 수 있어. 그러면 갈래. 그래서 35%가 계승을 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평균 연령이 54세입니다. 한 통계를 보면 부모가 땅을 점점 넓혀가는, 그러니까 농지를 넓혀가는 부모의 자식은 50%가 가업을 계승하는데 규모를 넓히지 않는 부모는 10%만 계승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농업의 정책의 핵심은 토지 정책이에요. 우리나라는 저 규모를 하는데 실패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규모를 좀 해야 돼요. 왜냐하면 1950년 6.25가 터졌을 때 한국의 농가당 경지 면적은 0.9헥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0.7헥타밖에 안 늘어났어요. 근데 네덜란드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농지 면적이 3헥타, 10배로 늘렸어요. 그거는 뭔가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행정학적으로 정부 정책적으로 뭔가가 손을 탔기 때문에 된 거거든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생각해요. 이게 34헥타로 되면 이게 기업농 아니냐? 아니에요. 100헥타는 돼야 기업이고 34헥타는 어디도 기업이 없어요. 다 농가들이 가지고 있어요. 1.6헥타는 소농도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소농을 보호하자 그러는데 웬만해야죠. 한 5헥타는 돼야죠. 10헥타는 돼야지 먹고 살만하죠. 그래야 자식이 이어받죠. 우리나라의 농업의 문제는 기본적으로는 좋은 문제예요. 근데 정부가 생각이 없었겠냐? 그건 아니에요. 보시면 한국도 1990년까지는 97%까지 소득이 올라갔어요. 요거는 되게 경제학적인 접근법인데 90년까지는 과거식으로 작은 명토에서 부지런히 노력해서 작물을 4-5개를 돌려가지고 허리 굽혀가지고 우리 할아버지들이 하듯이 최대한 뽑아내던 시절이 90년까지는 통했어요. 근데 요즘 젊은 층이 그렇게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규모를 넓히고 기계를 해서 노동 생산성을 올리는 방향이 지금 가야 할 부분이고 토지에서 많이 뽑아놓는데 농민은 죽어나는 토지 생산성은 90년대까지만 통했고 끝났어요. 조금 일찍 움직였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농업은 뭐냐면 100년 대계 미리 내다보고 정책을 했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행정학을 배우시지만 농업의 정책의 메카는 정부 정책의 메카는 농업입니다. 그다음 교육. 농업하고 교육은 다 되게 예민하게 계획을 했어야 돼요. 한국이 보릿고개라고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잘못한 건 아니에요. 면적에서 많은 사람들이 뽑아놓으려고 하는데 그 뽑아먹는 방식이 젊은 세대는 싫어할 거라는 거예요. 그 과도한 노동을. 그거를 알고 규모화시킨 다음에 향후 기계가 도입될 테니까 기계로 저거를 경영할 수 있게 해서 소득을 도시 수준까지 올리게 했었어야 한다는 게 그건데 이제 그거는 앞으로 요 농업으로 보지 마시고 향후에 공무원이 되시거나 하시면 지속적 정책 일관성 그리고 선지적 완료가 뭔지 농업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참고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네덜란드 농식품을 요약해. 그럼 뭐하러 이 지금 농업 세션 딱 하나인데 문샷에서 저기 농업은 저 하나 발표하는데 물론 이따가 농식품도 좀 하시겠지만 농업만 봐가지고는 저 혼자 발표하는데 왜 네덜란드냐? 세계 2위의 농식품 수출국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살짝 볼게요. 세계 2위가 미국은 대륙이지 않습니까? 미국이 저기 1,400억 달러로 세계 1위의 농산물 수출국인데 아니 한국보다 3분의 1 인구밖에 안 되는 나라가 그 조그마한 나라가 세계 2위예요. 이 뭔가 대단한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기업농이 아니에요. 가족농이에요. 가족농. 조합. 가족농을 유지하면서 부모에서 자식으로 넘어가면서 우리가 일상에 있는 농협이니 조합이니 그거를 유지하면서 하나도 기업이 거의 없어요. 농식품은 다 조합이에요. 어떻게 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나 궁금하지 않으세요?
휴대폰 반도체는 똑똑하고 부지런하면 되는데 농업은 성숙해야 돼. 성숙해. 시민 의식이나 그 정신이 성숙해야지 농업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똑똑하고 부지런한 건 맞는 것 같은데 이 정신은 뭐 떨어지는 건 아닌데 우리가 사는 것만큼은 아직은 아니다. 그거거든요. 그 이따가 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그럼 아까 지금 제가 네덜란드가 위치하는 부분이 그 2위라 그러셨고 그다음에 세계 1위의 농업 대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와게니겐 대학이라고. 우리나라 가까운 데 있는 농진청하고 MOU 맺어서 교류하고 있고요. 세계 랭킹에서 1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 가까운 익산에서도 푸드폴리스가 있지만 네덜란드는 푸드밸리가 있어요. 푸드밸리는 그 와게니겐 대학 근처에 기업들이 모이면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기업의 수준이 높은가는 알 수 있을 거고요. GDP의 8.3%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 2% 가지고는 안 돼요. 분명히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농식품 산업에 블루오션으로 보시고 들어가셔도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총 수출액의 19%가 농식품인데 이 나라가 먹어서 무역해서 먹는 흑자의 65%가 농식품에서 나오니 제가 이제 농자를 붙이면 한국에서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네덜란드는 농자 붙으면 자부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도 지금 바이오가 뜨고 있잖아요. 원래는 휴대폰 반도체였는데 이제 농업도 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농업을 좀 관심 가지셔도 되고요. 그다음 고용의 10% 뭐 네덜란드 뭐 하이네켄 이런 거 네덜란드 기업인지 아셨나요? 유니레버 뭐 이런 것들 그렇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스마트팜 많이 얘기 들었는데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려면 농업인이 저런 걸 살 수 있는 소득이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규모화가 돼야 되거든요. 규모화는 기업화를 의미하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규모의 경제를 일으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농업이 어려운 건 전 그게 첫 번째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이제 네 번째 트렌드는 순환 농업인데 이건 비디오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네덜란드는 과거에는 어떻게 했냐면 효율 농업이었어요. 세계 2위의 농산물 수출국이 되면서 환경까지 생각하는 나라였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환경을 생각하면서 환경 농업을 하면서 생산성은 유지하는 걸로 전환이 됐어요. 재작년에. 그래서 순환 농업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제 탄소 중립이라는 게 핵심 정책이잖아요. 그린 뉴딜.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린 뉴딜을 하려면 이제 그 탄소 중립을 하려면 결국은 그 탄소를 중립하는 방법은 사료를 줄이거나 비료를 줄이거나 에너지를 줄이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면 얘기할 거야. 그럼 그걸 줄이자. 그걸 줄이면 된다. 에너지를 줄이자. 비료를 줄이자, 사료를 줄이자. 줄이면 생산성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네덜란드에서 고민한 게 뭐냐면 줄이지 말고 폐기물로 나온 걸 다시 공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료를 다시 축분을 다시 비료로 공급하고 그 다른 뭐 작물 폐기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시 사료로 공급하고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경축순환 농업은 축산의 포커스인데 이거는 철학적 측면이 철학. 농업 전체의 패러다임이 3년 전에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자 그러면서 효율적인 농업을 했는데 지금은 순환 농업이 기본이고 과거에 잘하던 효율 농업은 경쟁력은 떨어뜨리지 말자 이걸로 전환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래서 이제 모든 전환이나 뭐 작물이라든가 이런 데 순환 농업적 특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덜란드의 특징을 이제 최근의 트렌드를 말씀드리면 정밀 농업, 환경을 생각하는 정밀 농업이라든가 아니면 자율 재배, 뭐 클라우드 이쪽으로도 지금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계화, 그다음에 이런 순환 농업 이게 지금 네덜란드의 트렌드고 한국도 이렇게 하고 싶어 해요. 한국도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데 이러려면 기반이 튼튼해야 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규모화하고 농민들이 저걸 살 여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농업 얘기 안 하고 한국의 경쟁력을 얘기할 거예요. 저는 이제 한국인이지만 네덜란드 대사관에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강남 스타일 나오면서부터 자부심을 가졌잖아요. 외국 사람 오면 Do you know 강남 스타일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근데 네덜란드 사람 잘 몰랐어요. 몰랐는데 한 5년 전부터 한 BTS 나오면서부터 확 네덜란드는 퍼졌거든요. 그래서 제 농무관 자리가 이제 세계 49개 농무관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만나고 하는데
한국이 제일 인기가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 제일 핫합니다. 뭐 기생충이다, BTS다, 오징어 게임이다. 그리고 지금 네덜란드에서 한국으로 오는 사람도 내가 제일 한국에서 세계에서 가장 핫한 나라에 들어오게 됐다라고 너무 기뻐하고 좋아해요. 그러니까 한국이 지금 뭐 세계적으로는 제일 잘 나가는 문화 강국으로 돼 있습니다. 그 경제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계 10위 경제 규모. 금년이 세계 10위예요. 12위였다 10위로 올라갔고요. 세계 수출 7위, 세계 군사력 6위. 위에 몇 나라 없습니다. 군사력도. 세계 혁신 지수 10위. 세계 글로벌 기업 삼성, LG, 현대, 한류, K-팝, K-드라마 이제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뭐 한국을 외국 사람들이 한 6, 7년 전까지는 또 개발도상국으로 보기도 했어요. 지금은 100% 선진국이에요. 외국 사람이 제가 만나는 외국 사람들은 모두 다 선진국이라고 보고 있고 정말 확실하게 그리고 이제 코로나 극복 모범국으로도 돼 있고 한국이 이렇게 되게 지금 자부심을 가진 만큼 세계에서 각광을 받아요. 1인당 국민소득도 한번 보시면 기울기가 제일 센 나라가 요 파란색이잖아요. 세계에서 한국 같은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성장을 하고 그 기울기의 기울기도 제일 센 거예요. 지금 일본은 보시면 잃어버린 20년이 보이죠? 여기 약간 완만해지시잖아요. 한국이 다 쫓아왔어요. 한국이. 뭐 네덜란드나 뭐 다른 미국이나 이런 데도 지금 뭐 열심히 뛰고 있지만 기울기로 봐서는 한국이 제일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어서 문화도 강하지만 경제도 이렇게 강해요. 이런 거를 이제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 근데 왜 농업은 안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셨어요? 왜 농업은 낙후돼 보이고 왜? 아니 그걸 알아야 어느 산업에 계시든 간에 그리고 제가 보기엔 이게 이제 행정대학원이니까 나중에 이제 뭐 공무원이 되든가 아니면 뭐 어떤 뭐 지방에 뭐가 되든 간에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게 저도 이게 발표 이유가 왜 저렇게 잘 나가는 한국이 농업만 안 되느냐를 알고만 가자는 거예요. 고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못 고쳐요. 그러니까 알고만 가는 걸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세계 경쟁력 지수를 제가 한번 봤어요. 이게 제가 저 한국 사람이니까 너무 기분 나쁘게 보진 마세요. 한국인이니까. 근데 객관적으로 한번 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세계 경쟁력 지수가 한국 13위예요.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네덜란드는 4위예요. 세계 뭐 그럼 뭐 네덜란드 선진국이고 뭐 서구 유럽에 있으니까 뭐 그렇겠죠. 거기서 한국이 약한 부분을 한번 찾아봤어요. 한국이 약한 부분이 뭐냐? 자, 첫 번째 뭐라고 돼 있어요? 소셜 캐피탈이라고 돼 있죠. 소셜 캐피탈을 우리나라로 말로 지금 농업의 원인을 찾기 위한 겁니다. 농업이 안 되는 힘든 이유가 소셜 캐피탈은 우리나라 사회적 자본입니다. 사회적 자본이라는 거는 커뮤니티에 있는 구성원이 서로 신뢰해가지고 협력해서 시너지를 내는 걸 사회적 자본이라 그래요. 그게 우리나라가 78입니다. 안 믿어요 서로. 서로 협력을 안 해요. 협력한다고 하겠죠. 그건 접대를 하는 거죠. 접대. 아니면 기분 좋게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저 사람하고 협력했을 때 시너지가 낼 거라는 확신이 있으세요? 제가 13년 전에 대사관 들어왔는데 여기는 협력에 대한 확신이 전 뭐 매일 만나니까 우리나라는 협력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세계 12의 경제 대국이 물론 그 위에는 여기는 72인데 그 위에 더 넓은 범주의 소셜 캐피탈 78위 맞죠? 협력을 잘 못해요. 그래서 협력을 못한다는 얘기는 농민들끼리 서로 교류를 안 해요. 경쟁만 하죠. 교수님들끼리 협력 안 하고 정부하고 민간이 협력 안 하고 민간이 학계하고 협력 안 하고 학계하고 정부가 협력을 안 해요. 그러면 농업은 못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일단 규모화가 안 됐어요. 규모화가 안 됐고 두 번째는 협력을 못하는 우리 특성 때문이에요. 우리는 네가 맞냐? 우리 다 알잖아요. 저도 한국 사람이니까 서로 이제 많이 싸우잖아요. 그리고 저 사람이 얘기한 게 무슨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거거든. 내는 사람 만나면은 기본적으로는 믿고 들어가요. 물론 우리가 워낙 많이 속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사회적 자본은 자산이에요. 캐피탈이잖아요. 자산, 자본. 저거가 있어야 되는데 중요한 건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럼 뭐 기업들은 협력을 안 하냐? 기업은 협력을 할 필요가 없어요. 재벌을 만들었잖아요. 삼성이라는 거 안에 회장님이 한 분 계시고 그 안에 다 넣어놨어요. 외부하고의 아웃소싱이 필요 없게 만들어요. 왜? 세계에서 경쟁하려면 그렇게라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외국에 있는 기업들은 아웃소싱을 다 해요. R&D를 내가 다 하지 않아요. 외부에서 아웃소싱을 해요. 우리나라 기업들은 아웃소싱을 못 해요. 외부에서 가져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체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세계 IQ 지수 2위 한국 머리가 너무 좋고 그다음에 저기 여행 가가지고도 전쟁하듯이 여행 다니잖아요. 부지런하잖아요. 부지런하고 머리가 똑똑하니까 돼요. 된데 농업은 그렇게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이어오던 농업이기 때문에 농촌진흥청 여기 전라북도 그리고 농식품 다 서로 협력하지 않고는 농민이 혼자 연구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농업이 안 되는 이유는 이 부분인 거고 이 농업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산업도 중소기업이 지금 상대적으로 어렵잖아요. 중소기업이 왜 대기업보다 어렵겠어요? 자체 R&D나 그런 게 없어서 그래요. 아웃소싱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나라가 건전한 경제가 되려면 협력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그건 농업만의 문제. 그래서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농업하고 똑같이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농업도 중소기업이라고 봐요. 조금 커지면 중소기업이거든. 그래서 이게 문제고 두 번째는 부패지수가 42위예요. 2, 3년 전만 해도 60이었어요. 지금 막 올라갑니다. 투명한 사회로 지금 2, 3년 사이에 막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아직 덜 투명해요. 그러니까 뭐 농민들이 보조금을 받는 거, 보조금을 다시 쓰는 문제, 그리고 내가 연구한 것을 제대로 평가받느냐, 그리고 내가 했을 때 공정하게 평가받느냐, 그게 네덜란드는 1, 2, 뭐 세계 5위 안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1번하고 연계돼 있어요. 내가 남을 믿으려면 공정하게 대우받는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게 아직은 42위 정도라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정부 정책의 지속성이 76위입니다. 그러니까 정부 정책이 지속해야 돼요. 근데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아직 뭐 저기 취직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 하지만은 정책이 너무 사람도 많이 바뀌고 정책도 너무 바뀌는데 중요한 건 기업 대기업의 활동은 정책 지속성이 훌륭해요. 회장님이 계속 계시잖아요. 회장님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특화된 체제예요. 근데 정부에서는 계속 사람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면 되는데 그래서 기업은 그렇게 가고 그 가장 큰 피해가 농업이에요. 농업은 백년지 대계라고 생각해요. 교육하고 똑같아요. 오래 가져야 돼요. 오래 가져야 이 오래된 농업을 보다 경쟁력 있는 농업으로 바꿀 수 있다 그래요. 좀 아픈 얘기지만 또 앞에 되게 잘하는 것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요 세 가지만 아셨으면 해요. 이거를 알지 않고는 농업을 어떻게 발전할지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정책 지속성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예를 든 이제 앞으로는 네덜란드 예를 들게요. 네덜란드가 네덜란드 가보시면 산이 없어요. 100% 산이 없는데 네덜란드도 1950년 때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산 때문에 땅이 쪼개진 건 아니에요. 평평해도 이렇게 쪼개졌어요. 3헥타. 그래도 우리보다는. 그러니까 이때는 소농 위주였고 토지 생산성 제가 얘기했잖아요. 요 한 농가에서 작물을 여러 개에서 많이 뽑아내는 거예요. 여기도 2차 세계대전 되고 나서 배고픔에 고생을 해서 유럽 국가들이 땅에서 최대한 뽑아놓는 토지 생산성에 포커스를 맞췄어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작물을 다양하게 하고 노동을 많이 하고 또 연구 교육을 정부가 지원을 했었어야 됐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면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요거는 뭐냐면 노동 생산성 포커스예요. 앞에 건 나는 농민이 고생하든 모르겠고 토지에서 얼마나 많이 뽑아내느냐는 게 관심이었어요. 과거에는. 근데 지금은 농민의 소득이 얼마냐라는 게 포커스예요. 농민의 소득. 그러니까 한 작물만 한다고. 한 작물만. 그 대신 기계로 쫙 돌리는 거죠. 그 전환을 한 거를 몇 년을 했냐면 70년 동안 했어요. 그러니까 봐보세요. 다른 산업 행정학이나 정부하고 민간의 관계를 다른 산업에서는 확연하게 볼 수 없어요. 농업 분야에서 정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거를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정부가 할 일이 많은 부분인지.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위에 하늘색은 도시, 두 번째는 농업. 그러니까 두 번째로 본 거는 경지 정리 땅. 요게 경지 정리된 땅이고 요게 농지. 요게 이제 저기 자연 용지예요. 보시면 농지의 반을 손을 탔어요. 농지 반이 정부가 다 건드린 거예요. 규모화 시키려고. 몇 년 동안? 70년 동안.
그러니까 얼마나 정책 지속성의 효과가 큰지는 아시겠죠. 이게 뭐 이 사람들이 뛰어난 게 아니라 뭐 우리나라는 이렇게는 못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17세기에 동인도 회사하고 뭐 인도네시아 합병하고 400년 동안 성숙시킨 이 시민의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거를 갑자기 한다는 건 아닌데 알고 있자는 거예요. 나중을 위해서 알고 있자. 한국도 지금 사회가 확 올라가니까 우리도 성숙하면 저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알고 있자는 거죠. 정책 지속성이 뭘 일으키는지. 땅의 반을 뒤집어 엎는 거죠.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일일이 전 국토를 다 잡은 거예요. 국토를 다 잡아서 지금 까만색은 완성된 거, 그리고 빨간색은 현재 진행 중, 그리고 노란색은 계획으로 해가지고 전 국토를 잡으면서 땅이 이렇게 쪼개져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농업 정책의 기반은 토지 정책이거든요. 농지 정책.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여기 예를 들어서 아까 그곳은 보면은 구획 크기가 1.3헥타를 5.6헥타로 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쪼개져 있는 땅을 합병하려고 노력한 거예요. 왜? 이들은 결국은 농가 소득을 올려야 되고, 농가 소득을 올리려면 각 농가당 면적이 올라가야 되고, 그렇게 되면 노동 생산성이 올라가 가지고 도시민만큼 먹고 살게 될 거고, 도시민만큼 먹고 살게 되면은 자식들이 관심이 있어서 후계를 할 거고, 그럼 나이가 젊어질 거고, 그렇게 되면 기계화될 거고, 그럼 스마트팜이 발전할 거라고 예상했어요. 선도적 관료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여기에서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민한지 몰라요. 행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러려면 이렇게 해야 됐어요. 협력했죠. 환경단체, 농민, 주민, 수자원협회, 정부가 앉아서 계속 해야 돼요. 이게 안 돼요. 이게 우리나라가. 이게 싸우느라고. 이게 안 돼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다 쫓아갖고 요거 하나 남았습니다. 지금 이제 6.25 끝나고 요거 하나 남았어요. 그러니까 조금 여기 이제 젊은 층에 계신 분들일수록 이게 이제 요거까지 올리면 이제 확 올라가겠다라고 이제 느끼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경쟁은 강자 약자가 있지만 협력은 스트레스 안 받고 다 윈윈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한계성 그 단계를 언젠간 전환할 거예요. 우리나라도 동물복지니 ESG니 이렇게 얘기 나올 줄 몰랐잖아요. 최근 2, 3년 사이에 사회가 3만 불에 걸맞는 사회로 바뀌었어요. 조금 더 되면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네덜란드 R&D 혁신도 말씀을 드릴게요. 네덜란드도 원래는 1918년에 농업부가 와게닉이라는 대학을 설립을 했어요. 그랬는데 1997년쯤 되니까 네덜란드 농업이 위기에 닥친 거예요. 막 아프리카에서 저렴한 농산물 오고, 막 유럽에서 미국에서도 막 오고, 막 스트레스 받는 건데 네덜란드의 와게니겐 대학의 R&D는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나서서 와게니겐 대학하고 디에로 네덜란드에 있는 농촌진흥청에 해당하는 연구소하고 합병시켰어요. 조직적 혁신을 한 거예요. 구조적 혁신을. 왜냐? 왜 대학은 대학대로 남아있냐? 왜 실용적인 게 안 되냐? 이쪽은 너네가 하는 게 왜 이렇게 한계가 있냐? 대학에서 받는 그 기초 연구를 받아가라. 서로 교류하라 이거예요. 혁신을 위해서 이런 구조적 혁신을 했고, 그리고는 90년대는 이 연구소마저 민간화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까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예민하게 정책을 지속적으로 끌어갔는지,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얼마나 혁신의 마인드를 가지고 노력을 했는지 아실 수 있겠어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세계 2위가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 푸드밸리, 이제 우리는 익산에 푸드폴리스 있잖아요. 푸드폴리스가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건 한 가지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에 밸리가 없어요. 우리나라 밸리가 판교 테크노밸리는 그거는 기업체들이 모여 있는 거지, 우리가 얘기하는 밸리는 실리콘밸리 같은 거예요. 실리콘밸리는 대학교 옆에서 그 대학교의 자원과 아이디어와 인재를 받기 위해서 기업들이 모인 게 실리콘밸리예요. 네덜란드도 푸드밸리도 와게니겐 세계 1위 대학 근처에 뭐 다농이니 뭐 그 DSM이니 뭐 네덜란드 그 세계적 기업들이 다 모인 게 푸드밸리예요. 우리나라에 밸리 있나요? 밸리? 없어요. 제가 13년 전에 대사관 들어왔을 때 이제 네덜란드 정부에 갔을 때 물어봤어요. 네덜란드의 농업 정책의 핵심은 뭡니까? 그럼 저는 네덜란드에서는 골든 트라이앵글이라 그래요. 이게 이제 행정적으로도 봤을 때 이게 어느 순간 되면 국민들이 정부가 하는 역할이 뭐냐라고 의구심을 가지게 됐어요. 네덜란드에서는 1990년대. 왜냐? 장사는 기업들이 다 하는데 정부는 너가 하는 일이 뭐냐라고
1990년에 의구심을 가졌어요. 그랬을 때 90년대 네덜란드에는 네덜란드가 아니라 유럽의 철학자가 여기는 안 적었네. 트리플 힐릭스라는 정책을 했어요. 트리플 힐릭스라는 거는 네덜란드가 만든 게 아니라 네덜란드 철학자가 만든 거예요. 아마 행정학 배우시는 분은 그걸 배웠을 수는 모르겠어요. 트리플 힐릭스는 혁신은 민간과 정부와 연구 집단이 셋이서 협력을 해야만 진정한 혁신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철학을 네덜란드 정부가 90년대 채택해서 지금도 총리가 우리는 혁신을 할 때 민간과 기업과 우리의 연구치 전문가 집단하고 혁신해서 혁신을 합니다라고 4차 산업혁명 연설에도 넣어요. 그러니까 정부의 이 3자 협력이 뿌리 깊게 내리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학교 다닐 때 국영수만 배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영수를 공부하다가 첫 직장이 그 사람의 인간형을 정해요. 내가 공무원을 딱 들어갔으면 나는 공무원형 인간이 딱 되는 거예요. 그럼 공공성만 생각해요. 어디 갔어? 공공성만. 기업을 탁 들어가면 이제 시장 생각해. 소비자 니즈. 여기 기업에 계신 분도 알 거예요. 저도 롯데그룹에 있을 때 그놈의 소비자 니즈. 그것만 죽으라고 들었어요. 이윤하고. 연구 쪽은 뭐 저도 중앙연구소에 연구도 했는데 연구는 또 연구용 용어가 따로 있어요. 연구 쪽 언어가. 이 벽을 부러뜨려야 돼요. 이 벽이 무너져야지만 농업이 돼요. 왜냐하면 정부는 공공성을 이걸 믿고 따라줘야 돼요. 왜냐? 기업은 이윤만 추구하잖아요. 그래서 기업들에게는 사회적 책임을 요구를 하는 거고 이들이 아무리 잘해봐야 전문 지식인의 도움이 없으면 안 돼요. 이 3자 협력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기업들은 농업이 아닌 다른 산업은 대기업에서 그냥 알아서 다 이게 돌아가는 거지. 다 이게 그러다가 사회적 책임까지 다 공공성까지 다 하죠. 이렇게. 근데 이제 중소기업하고 농업은 이게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서로의 용어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방식도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려나? 대사관에서 메일이 있으면 네덜란드 공무원이 있으면 제가 무슨 뭐 세미나 발표를 하는데 뭐 프로젝트를 하면 대학하고 협력 넣냐? 민간업체 최소 1개 참여하냐? 이거 맨날 물어봐요. 아주 생활화돼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연구하는 사람들이 연구로만 끝나면 연구로 그냥 갇혀 있어요. 정부에서 계속 하자 그래도 민간이 실행 안 해주면 그게 무슨 정책입니까? 그러니까 몸에서 이들을 서로 엮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데도 뉴스에는 그런 뉴스가 나와요. 네덜란드에 있는 유제품 기업들이 와게니겐 대학이 기업들이 원하는 걸 안 해준다 이래요. 그러니까 기업들은 항상 성에 안 차요. 연구하는 사람 연구는 도움이 실용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정부 것도 성에는 안 차요. 그러니까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노력을 해야 돼요. 자꾸 연락하고 들으려고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사회적 자본 78위하고도 연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류와 협력 이것이 있어야 되고 우리나라가 꼭 농업뿐만 아니라 산업도 특히 중소기업을 키우려면 요 구조로 가야 돼요. 요 구조는 네덜란드에서도 대기업은 덜 필요해요. 기업은 알아서 하니까. 근데 중소기업이나 농업인이나 수산업 이런 쪽은 요런 협력체로 혁신을 일으켜서 발전시켜 왔던 게 네덜란드 농업의 강점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말씀드렸죠. 규모화인데 그 지속적 정책에 의한 규모화하고 그다음에 이런 협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제 또 제가 이제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자체가 그러면 규모화해서 하는데 미국에 있는 뭐 카길이나 유명한 그 농산물 기업들 있잖아요. 유명한 기업들. 근데 네덜란드는 조합이지 않습니까? 조합. 그 농민들끼리 모여서 하는 조합. 그 조합으로 경쟁력이 있겠냐? 이게 지금 2000년하고 2010년에 각 분야별 조합수를 판단했어요. 조합수를 봤더니만 느낌은 어떠세요? 비율, 시장 점유율 전체적으로 늘었죠. 뭐 63이 100이 됐고 뭐 없어진 데도 있어요. 뭐 돈육은 조합이다가 기업형으로 바뀌었으니까 물론 뭐 71, 95, 80, 95, 85 전체적으로 시장 점유율이 조합의 시장 점유율이 올라갔죠. 고도의 협력 정신이 성숙해 있어야 되는 게. 그럼 이제 어떤 분들은 얘기할 거예요. 지금 당장 한국 농업을 발전시키려면 물론 대기업한테 개방하면 좋겠죠. 기업하면 그럼 뭐냐요? 다 가져가고 기업들이 자신들의 고도의 노동 생산성을 가지고 쫙 올라가겠죠.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런 모델이 있는 거죠. 농민들이
교육받고 협력하고 스스로 협력을 조합을 형성하면 승자 독식이 안 되면서도 세계 2위 농산물 수출국도 할 수 있고 인구가 지금 네덜란드가 1%거든요. 그 인구 1,700만의 1%면 저기 1,700이면 17만 명이고 17만 명의 중소기업이 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럼 네덜란드 일자리 창출하고 일자리 10% 창출. 그러니까 다 가져가는 걸 물론 경제 그러니까 협력 정신만 있으면 이런 선순환 구조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라는 예를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요거 우리나라 상황을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제 그 OECD 보고서인데요. 우리나라가 요게 지금 저 1위라고 돼 있죠. 맨 왼쪽에 1이 세계 농산물 가격 대비 배수입니다. 1위란 얘기는 뭐냐면 세계 각국들의 농산물 가격이 1인 나라들은 세계 농산물 가격하고 비슷하게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보시면 대부분의 나라가 1에서 조금 1보다 높은 데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근데 안 그런 나라가 여기 5개 나라가 있어요. 여기 위에 5개 있잖아요. 글씨 썼는데 그 5개 나라가 어디냐면 한국하고 일본은 적었고 한국, 일본 말고는 어디냐면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그리고 스위스입니다. 아이슬란드에 무슨 뭐 농사를 스위스 알프스 거기서 뭐 농산물 뭐 축사는 좀 있겠죠. 노르웨이는 저기 북쪽 끝에 있. 너무 가격이 비싸요. 우리 농산물 가격이. 그러니까 한국하고 일본의 농업 정책이 조금 경쟁력 있는 농업 되기 못했는데 제가 보기엔 이유는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기본적으로 한국이 너무 고온다습하고 여름에 너무 덥고 겨울이 추워서 약간 한계도 있다라는 거는 인정하고 그렇지만 효율적으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혁신이나 이것도 부족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 정책이 많이 일본 쪽으로 따라갔는데 제 생각에는 좀 더 혁신적인 농업을 해서 이거를 좀 떨어뜨리면 수출도 많이 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 2배 정도 되는 농산물 가격으로는 싱가포르에나 수출할 수 있죠. 싱가포르, 일본. 조금 경쟁력 있는 농업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인데 이제 패자의 역습이라고 점점 세계의 그 기술이 기후와 상관없는 인도어 농업으로 지금 발전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후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 효과가 제일 좋은 나라가 한국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팜에이시라고 버티컬 파밍을 하는데 네덜란드 전문가들은 얘기해요. 한국 왜 태양광 공짜가 있는데 왜 LED를 써가지고 전기까지 쓰면서 재배를 하느냐. 네덜란드에서는 안 된다. 맞죠. 왜냐하면 세계 가격 대비 1인데다가 전기까지 써가지고 재배하면 가격이 너무 비싸서 타산이 안 나와요. 근데 한국은 농산물 가격이 높기 때문에 버티컬로 팜해도 가격 경쟁이 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은 점점 기술 농업으로 가면은 좀 더 그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농경제 쪽인데 그래도 행정인데 EU 직불금 제도를 말씀을 하나 좀 드리고 가고 싶은 게 뭐냐면 그 세 번째 네덜란드가 있어요. 그래서 네덜란드의 직불금은 그 파란색이 그 베이직 페이먼트라 그래가 직불금이라는 거는 뭔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직불금이라는 거는 농민들에게 기본적으로 깔아주는 그 보조금이에요. 그런데 이제 네덜란드나 한국이나 다 직불금 제도를 도입해요. 직불금은 뭐냐면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서 시장을 왜곡시키지 않으면서도 기본으로 소득을 좀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는 게 보시면 저기 파란색이 그 세 번째 NL이라고 있는 게 네덜란드고 다른 유럽 국가들도 다 보시면 파란색은 뭘로 주냐면 규모로 줘요. 그러니까 땅이 넓으면 돈을 많이 줘요. 그러니까 아까 그럼 한국도 직불금을 줘요. 쌀에 한 100만 원 줍니다. 그럼 1.6헥타에 100만 원 하면 160만 원. 그러면 한 달에 한 15만 원 정도, 12만 원 정도 받겠잖아요. 근데 네덜란드는 한 80만 원 주거든요. 80만 원 곱하기 30헥타 하면 2,400만 원입니다. 한 달에 2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걔네들도 되게 많이 줘요. 많이 주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면적으로 줘요. 면적. 파란색은 면적이고 2000년에 녹색이 생겼어요. 녹색이 바로 그리닝이라 그래가지고 그 친환경 농업을 하거나 경관을 하면은 그 요건을 맞췄을 때 주는 요건. 우리나라도 지금 이번 최근에 나온 게 그
저기 공익형 직불금 이렇게 또 나오잖아요. 그게 아마 유럽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요걸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덜란드 이게 유럽의 직불금 제도예요. CAP라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소농을 보호하고 뭐 작은 면적을 보호한다고 해서 별도의 뭐를 주지는 않아요. 거기는 규모화시키는 농업을 계속 추구해 왔다라는 그런 측면을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그 한국 농업 발전 방안에 대해서 좀 몇 가지만 좀 아까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다시 들으시지만은 농업과 다른 산업의 차이는 국내 농업하고 해외 기업 농업하고 국내 대기업인데 아까 설명을 했지만 그 기본적으로 국내 농업은 정책이 좀 바뀌고 그 다음에 인구가 고령화돼 있고 협력이 외부 지원이 이제 필요한데 이제 해외 기업들은 일관된 정책과 그 다음에 그 시장성 공공성이 균형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아웃소싱이나 이런 협력이 잘 되고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내 대기업은 자체 그룹 내 모든 걸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정리를 봤을 때 국내 농업이 어려울 수밖에 없었겠다 이런 이제 느낌을 이거 전체 정리 다 한 겁니다. 그래서 좀 어렵지 않았었겠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구나 이렇게 이제 보고 그래서 저는 그 맨날 얘기하지만 기술을 얘기를 하지 않고 좀 의식 개선을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의식은 일단은 먼저 정부와 민간과 연구가 서로 신뢰하고 소통을 하는가 그 부분을 조금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정부가 시장을 이해하는가 체화시켰는가 그리고 어렵다면 굳이 체화할 필요 없습니다. 민간을 관여시켰는가 이런 질문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정부가 할 일을 했는가. 그러니까 정부는 제가 느끼지만 정부는 민간이 더 선수예요. 그러니까 민간이 할 일을 할 필요는 없고요. 정부가 해야 될 일은 공공성이라든가 기초 기반 그리고 약자를 보호하고 기후 변화 같은 것들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 농업 정책에 그럼 몇 가지 질문 드려볼게요. 우리나라 농업 정책에서 수출 지원을 하자. 저는 그거는 그 정부가 할 부분은 아니고 경쟁력이 생기면 자동 수출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기후 변화라든가 탄소 중립은 누가 해야 되냐? 그건 정부가 해야 될 일이겠죠. 어떤 신규 산업을 딸기를 수출을 많이 해야 된다. 그건 민간이 해야 될 일이죠. 정부가 뭐 뭘 골라서 줄 부분은 아니죠. 근데 중소기업 작은 농가들을 도와줘야 된다? 그거는 또 정부가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해야 될 것 같고 민간이 해야 할 분야에 대한 거를 또 확실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연구는 시장에서의 활용성, 실용성을 고려했는가? 그리고 이제 민간이 다 천사는 아닙니다. 민간은 이윤만 추구하다 보니까 사회적 책임, 요즘 얘기하는 ESG. 과거에는 그거는 스스로 잘했어야 했는데 이제 요즘은 소비자들이 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회가 그렇게 많이 이제 앞섰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농업 GDP 비중이 감소하고 여러 가지 기후 재해라든가 병해충 환경 문제에 대한 책임이 증가하기 때문에 농업인 소득을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소득을 올리려면 청년층이나 청년층을 유입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소득을 올리려면 규모화해야 된다는 이제 이런 식으로 아까 말씀드린 거를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책 방향도 일단은 규모화를 통해서 지속적 정책을 해야 되고 이제 자동화 스마트화를 통해서 하를 위해서는 실용적 농업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되고 그 다음에 농업 R&D나 이제 연구 품질 향상에도 이제 집중을 해야 된다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에 대한 준비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보기에는 유럽도 예전에 구교 신교 싸웠잖아요. 카톨릭하고 뭐 지금은 아랍, 유럽, 이슬람 신분 차별, 뭐 신문제, 각종 이제 차별 이런 게 있고 개인의 이익을 따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중순제 저기 뭐 개발도상국 같은 데서는 부패해가지고 사람들이 돈을 다 긁어 모으거나 되게 양극화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되는 게 이제 국가의 이익을 요구하고 있어요. 한국은 제 생각에는 5년 전까지만 해도 국가 이익이 포커스예요. 국가주의였어요. 제가 보기엔 객관적으로는. 그런데 한국이 지금 그 다음에 먹고 살면 사회적 책임을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약자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그게 동물 복지라든가 인권,
원조. 요즘 어린이에 대해서 관심 있고 모든 부분에 대해서 개발도 못 사는 사람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갖잖아요. 우리가 그만큼 성숙한 거고. 그 다음은 넘어서면은 이제 기후 변화를 생각해요. 저는 인간은 다 이 과정을 간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뭐 40개국의 농무관들하고 만나고 또 아침 저녁으로 두 국가를 왔다 갔다 하다 보면서 느낀 거는 인간은 인종 차이가 없고 사회적 발전, 이걸 소셜 디벨롭먼트, 사회적 행태는 비슷하게 발전한다고 보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이 기후 변화와 지속 가능성을 제가 13년 전에 대사관 들어왔을 때 계속 생물 다양성, 동물 복지, 어류가 저한테 질문이 오는 게 문어가 통증을 느끼는데 너네 나라는 어떻게 하냐 이제 질문 서베이가 오고 그랬어요. 13년 전에 생물 다양성 질문을 하고 동물 복지 얘기하는데 제가 시민 의식이 저도 안 올라가요. 저는 시민 의식이 네덜란드 사람만큼 된 지 한 2, 3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10년은 안 바뀌어요. 저도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회에서 있기 때문에 제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13년서부터 네덜란드는 저 얘기만 계속해요. 기후변화, 지속가능성, 기후변화, 지속가능성 하는데 한국은 계속 수출 얘기해요. 수출. 계속 수출 얘기만 하는가? 근데 한국이 이제 여기를 집어넣어서 여기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아시아에서 최초예요. 유럽 사람들은 아시아 사람들은 기본적으로는 그냥 대충 수출하고 먹고 사는 거 하는 나라고 유럽이나 기후변화 생각한다고 했는데 한국이 3만 불 되니까 시민의식이 탑이에요. 탑. 민주주의 시민의식이. 그래서 예전에는 이게 얘기하기 힘들었는지 최근 3, 4년 사이에 한국 사회 변화가 크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트렌드를 봤을 때 향후에 유망한 산업은 요 위쪽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라. 그리고 농식품의 그 GDP가 워낙 낮으니까 들어오시면 무혈 입성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도 하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이나 행정학이 제일 잘 예민하게 들여다봐야 될 게 농업이라는 거를 여기 계신 분들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